금리 최대 4번 내릴 수도 있다. 경임치채 1년 간다. 그래서 고환율에도 1분기에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 연내 2, 3회. 최악때는 2%로 갈 수도. 경기는 침체되는데 자산 가격은 폭발하는 그런 추이를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비슷하게 경기는 침체됐지만 그 경기 침체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풀어야 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총 4분 중에 3분이 1분기부터 기준금리를 하락시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전반적으로 대출금리도 내려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담백한 경제 프로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래간만에 방송을 켰네요. 네, 오늘은 이제 금리 3%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이제 앞으로의 대출 금리 그리고 대출 시장과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방송을 켰고요. 금리 3%로 떨어지자 한 달 새 정기예금이 20조 이탈했다고 하는 기사가 떴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금금리, 그러니까 수신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차 떼고 포 떼고 하면은 사실 남는 게 없다 보니까 한 달 새 정기예금이 20조가 빠져나갔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 자금이 지금 주식, 특히나 미국장이나 코인, 그리고 부동산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통장에 돈을 넣어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봤을 때 내 자산을 깎아먹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다든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돈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갈 곳 잃은 대기성 자금이 23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수신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이고요. 특별히 메리트가 없는 예금에서 돈을 빼서 지금 주식과 그리고 채권 등으로 전환하고 있다. 제가 올해가 되면 대출이 풀릴 것이고 이제 기준금리도 3%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사실 여신금리도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특별하게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대출금리가 내려가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사실 대출을 받는 그런 양이 늘어날수록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제 사견으로는 기준금리가 하락하고 은행에 들어와 있는 돈이 많아지면서 이제 고금리 시대에 은행에 들어와 있던 돈들이 많아지는데 대출은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대출을 내줌에 있어서 이렇게 은행들이 자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출 금리를 굳이 내려서 우리의 은행에 대출을 받으라고 경쟁을 할 그런 필요가 없는 상황일 만큼 지금은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의 10월, 11월, 12월 달 거래가 3천여 건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래도 막 1000건 밑으로 떨어질 정도까지의 그런 극단적인 그런 거래 멸종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의 거래량은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서울의 일반적 거래량이 7, 8천 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 이상도 된 적도 있고요. 지금 3,000건이라는 거래가 그렇게 크게 많은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의 그 받는 대출 금액도 지금 10월, 11월, 12월 연속 1금융권이 1조 원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월 달에 약 9조 원까지 폭발했던 그런 가계대출이 1조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을 내줌에 있어서 그렇게 돈이 궁한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금리가 지금까지는 높았기 때문에 예금되어 있던 수신 유동성 자금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굳이 가상금리를 내려서 손해보는 장사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지 않은 것인데요. 근데 이제 기준금리가 한 번 더 내려갔고 그리고 사실 1월 달에는 저는 기준금리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기는 하는데 만약에 1월 달에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내려간다면 더더욱이나 이제 그 예금금리는 더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이 크게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라 은행에서
이제 수신의 그런 총량을 늘리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대출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을 받는 총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여신 금리는 내려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출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대출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늘어난다는 의미인데 분위기로 봐서는 지금은 관망세가 조금 더 짙기는 해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상저하고 집값 상반기에는 약세를 예상하는 그런 신문 기사들이 많은데 저는 상보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에는 보합 수준, 거래량이 없음으로 해서 보합 수준. 왜냐하면 지금 조기 대선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라 지금 상당히 관망세인데 게다가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이 꺾이기는 했어도 상승이 멈추지는 않았거든요. 전세가구, 매가구 간에요. 그래서 거래량이 없음으로 인해서 관망세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전국이 안정된 후에 이제 하반기쯤 됐을 때에는 이제 상승 전환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전국 단위로 봤을 때도 전세 가격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세가 가파르다. 근데 그 상승세가 살짝 주춤하면서 내려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승하는 기조가 꺾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경기도 지방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작년 7월에서 8월 달부터 계속해서 전세가는 상승을 하고 있다. 다만 매매가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지역과 상승하지 않는 지역이 뚜렷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전세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이게 하락하는 지역도 있고 상승하는 지역도 있는데 전체 평균이 상승이면 상승하는 곳은 정말 많이 폭등을 하는 상황인 거고 하락하는 지역은 많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작던 크던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좀 상당히 좀 더 심각한 상황이고요. 인천도 마찬가지로 전세 가격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 중이고 그 상승 기조가 살짝 조금 주춤하는 상황이긴 하다. 매매가는 꺾였고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 지역을 제외한 서울도 지금 매매 가격이 좀 많이 꺾인 상황이고 서울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인천, 수도권 지방의 매매가는 하락 전환했고요. 전세가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상반기에는 약세, 전세는 상승할 듯이라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저도 이런 것에 발맞춰서 상반기에는 보합 정도의 수준 그리고 하반기부터 매매가의 상승이 조금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세가가 매매가의 선행지수라고 보신다면 전세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그런 현상을 보시게 될 텐데 지금 보면 매매가격 지수 서울 그리고 충북이 주간 단위로 상승을 지방도 이제 상승하는 지역들이 일부 보이고 있고 월간 단위로 봤을 때 울산과 충북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은 압도적이고요. 전세 가격 지수도 보면 주간으로 보면 울산이 되게 좀 두드러지게 전세 매매 동시에 상승 중이고 인천, 전북, 대전, 충북 순으로 전세 지수가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월간으로 따지면 울산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인천, 광주, 서울, 경기, 제주, 충북, 전북, 충남 순으로 지금 전세 가격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 추세를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들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회복하지 못했다는 의미인 거죠. 근데 전세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상승에 되게 크게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세가가 상승을 하면 매매가에 금방금방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방의 중심 거점 도시들에 대한 매매가 상승도 올해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울산 되게 두드러지게 전세와 매매가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네. 공급 절벽, 금리 인하로 전문가 76%가 올해 서울 집값 오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금리 떨어지면 매매 수요를 자극을 하고 전월세 시장도 들썩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무주택 서민층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대로 급감했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의 거의 10명 중 8명 정도가 서울 집값이 오른다. 근데 여기 보면 서울 집값이 오른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경기도, 인천,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보합 내지는 약상승 정도로 예상을 저도 합니다. 서울의 집값이 하반기부터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기존의 최고점을 아직 회복하려면 한참 멀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혀 상승 기저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어찌됐건 이 서울의 훈기가 경기도, 인천 지방으로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공급 절벽. 진짜 2025년, 26년, 27년, 28년도까지 정말로 어마어마한 공급 절벽, 공급 쇼크라고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공급 절벽이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인허가를 내서 착공을 한다 한들 3년에서 4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계에서 나와 있는 2026년도에 입주 물량을 본다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 그래서 빌라 11만 채를 국가에서 사드리겠다고 얘기했던 이유도 아파트는 빨리 지을 수 없지만 빌라는 6개월에서 1년 만에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빌라를 11만 채 사들여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발표를 한 것인데 그게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주택 공급 물량 전망을 보시면 인허가도 폭감, 준공도 폭감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공급 절벽이 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리가 인하 기조인 상황에서 공급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로 외부적인 큰 타격이 없는 한은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금리가 내려가면 은행의 수신 총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돈들이 갈 곳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자산 시장으로 그 돈이 유입되게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갈 곳 잃은 정기예금 20조 이탈, 이 자금이 부동산이나 주식 또는 채권 등에 유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지금 이창용 총재가 1월 달에 금리를 내릴지 안 내릴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신데 만약에 금리를 더 내린다면 부동산 그리고 자산의 상방 압박은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1월 달에는 금리 내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월 달은 그래도 한번 지켜보고 넘어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만약에 1월 달에 정말 금리를 내린다면 진짜 지금 내수가 정말로 안 좋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경기 침체로 지금 심각하게 안 좋은 건 사실이고요. 금리 최대 4번 내릴 수도 있다. 경기 침체 1년 간다. 그래서 고환율에도 1분기에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 연내 2, 3회. 최악에는 2%로 갈 수도. 제가 이상적인 금리를 2.5%로 한국은행에서 본다고 했는데 2.25%까지도 예상을 한다 했는데 최악으로 갈 때는 2%까지도 지금 예상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많아야 2번에서 3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빅스텝으로 갈지 베이비 스텝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다. 그렇지만 코로나 시기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시기에 마이너스 4% 역성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집값이 폭발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거의 마이너스 금리까지는 아니지만 제로 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자산, 주식이나 코인, 그리고 부동산으로 유입이 되면서 경기는 침체되는데 자산 가격은 폭발하는 그런 추이를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비슷하게
경기는 침체됐지만 그 경기 침체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풀어야 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다시 한번 지금 코인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고,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한데 주식은 정말 가늠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어찌됐건 그런 이유로 인해서 경기 침체와 부동산의 상승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리를 많이 내리면 내릴수록 자산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코인 자산이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수록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4대 금융지주 회장님께서 경기 진단을 하셨는데, 보시면 대부분이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 침체를 겪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리고 국내 기준금리의 전망을 KB금융그룹 회장님께서는 연말에 2.5%까지 인하, 그리고 최대 2%까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다른 회장님들께서도 적어도 3회 정도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의 하락 시기는 1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총 4분 중에 3분이 1분기부터 기준금리를 하락시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대출금리의 하락 추세는 KB금융회장께서는 대출금리를 하락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신한금융회장은 기준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대출금리 하락폭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금융회장은 시장금리 하락폭에 비례해서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금융회장께서는 시장금리 연동해 점차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출금리도 내려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미국 관세 영향에 따라 기준금리 최대 2% 인하. 제가 기존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께, 아니다, 오히려 관세가 높아지면 비싸게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의 교역량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유에서 우리 기준금리를 2%까지 인하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상당히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중국의 저렴한 그런 물건들이 대량으로 한국에 들어올 것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경기를 침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상당히 여러모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글로벌 교역 위축이 본격화하면 2%까지 내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고 전망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기준금리를 2, 3회 인하하면 대출금리도 비례해서 내려갈 것으로 예측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중요한 것은 4대 금융지주 회장들 모두 침체기로 진단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맞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이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선제적으로 발표할 만큼 지금 경기 침체 시기가 맞습니다. 2% 이하의 성장률을 보이기 때문에 한국의 경기 침체기가 맞고요. 근데 그것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예상을 한다. 그래서 상반기에 회복을 할 것인지 하반기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금리는 내려갈 것이고요. 이제 기준금리는 내려가고 대출금리도 함께 내려갈 것이고,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것이 이득인 시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 돈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어디든지 이동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동하고 있다. 경기 침체일 때, 때도 그랬고, 부동산 금융일 때도, 글로벌 금융일 때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랬고, 경기 침체일 때 자산이 한 번씩 폭발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재테크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화두는 경기 침체, 금리 인하,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그리고 환율 리스크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